네, 잠시 후에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립니다. 지금 나라 안팎에서 우리 경제를 두고 복합 위기에 처했다는 진단이 나오는 가운데 최대 관심사죠.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문제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미국 증시 되게 보합권에서 움직이다가 장 후반 들어서 상승폭을 확대했습니다. 아무래도 FOMC 의사록 공개와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네, 최대 관심사였기 때문에 FOMC의 회의 결과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는 분위기가 어땠느냐 하는 것이 의사록에 나오기 때문에 향후의 그 투자 성향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그 시점에서 이게 발표됐거든요. 지금 말씀대로 FOMC 의사록에 대한 안도감에 대해서 장 후반에는 주가가 올랐다. 특히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올랐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5월 FOMC 의사록의 가장 관심사는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어떤 그동안 그 부담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이 가능성이 낮아지느냐 여부였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자이언트 금리 스텝, 소위 0.75%포인트의 금리 인상, 이번에 대한 우려가 완화됐기 때문에 3대 지수가 올랐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월가에서 보면은 지금 블러드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매파적인 석상이 최근에 들어서 조금 좀 누그러지는 것 같아요. 어제 그 김현석 특판인가요? 노출했습니다는 왜 이런 성향이 될까 하는 측면에서는 두 가지를 한번 꼽을 수 있지 않느냐. 인플레가 이미 피크아웃 정점이 지났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부터 선제성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급진적인 출구 전략의 필요성은 좀 완화되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이 인플레 프리커라운이 작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시각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 침체 이 문제도 고려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뉘앙스적인 측면에서는 인플레가 여전히 불안하다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경기 침체 문제를 감안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이렇게 쪽으로 읽어가는 데에는 시청자 여러분한테 이렇게 지적해 드렸습니다는 이 IMF가 작년 10월 달에 경기가 문제가 없었을 때 인플레가 불거졌을 때는 인플레를 잡는 데 집중해라. 그래서 경제 정책에 있어서는 인플레를 잡는 데 최우선해라. 그런데 최근에 보면 경기 침체 문제가 우려되다 보니까 4월 그 중계 연차총에서부터는 인플레 문제도 중요하지만 경기 침체 문제도 감안해야 된다 하는 입장이죠. 더 어려워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결과적으로 지금 이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풀어내기 어렵다는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 어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공교롭게도 같이 하버드에 아마 포먼 교수랑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는 연령대를 보면 하버드의 그 제이슨 포머 교수가 sacrifice ratio라는 이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플레는 한번 올라가면 쉽게 잡지 못한다. 그래서 이 쉽게 잡지 못하는 것을 잡으려면 그만큼 경제학적인 측면에서는 다른 쪽에 희생이 필요하다. 그게 실업률 6% 정도가 희생하다. 굉장히 크게 희석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인플레가 6% 정도 희생하면 지금 상태에서 인플레 타겟팅 선을 2%보다는 좀 높이라는 얘기입니다. 높이면 인플레를 이렇게 높다 하더라도 인플레를 잡는 정도가 좀 완화되고 그러면 sacrifice에서 실업률의 희생률을 좀 줄일 수가 있겠죠. 이런 측면의 정책적 시사점을 던져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5월 FOMC도 그런 것을 감안한 게 아닌가. IMF의 경기 침체 문제, 그다음에 포먼 교수의 sacrifice 문제, 이런 문제가 감안된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 금리를 올리더라도 신속하게 중립 수준으로 간다 하더라도 사실 앞으로 서너 차례의 금리를 올릴 때 0.5%포인트 가져가겠다 하는 입장이죠. 그러면 시장에서는 이미 인플레 문제를 알고 있고 이제 학습이 됐죠. 그리고 인플레 문제를 잡기 위해서는 금리를 올려야 된다. 그리고 금리를 올릴 때 얼마만큼 올리느냐. 0.5%포인트 정도는 인대할 수 있다. 하다 보니까 0.5% 정도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이렇게 금리 우려가 좀 부담이 줄어들고 오늘 뭐니 해도 시장에 큰 영향을 줬던 것은 제러미 시겔, 와튼 스쿨의 제러미 시겔 교수의 얘기입니다. 이분은 이제 한번 한국경제TV를 통해서 일부 사람이 자산 모델을 통해서 빅테크 강조할 때 제러미 시겔은 학계와 월가에서 동시에 신뢰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작년 말에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 20% 이상 이렇게 조정을 받을 것이다. 지금 나스닥은 그보다 더 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인플레 문제보다는 이제는 인플레 문제보다는
실적, 어닝 문제다. 어닝 문제들을 이렇게 감안했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관심이 어닝 문제다. 그런 측면에서 S&P가 지금 퍼가 18배 정도 이렇게 낮아진 상태거든요. 그만큼 저평가되기 때문에 앞으로 기업들의 실적이 굉장히 관심사가 그쪽으로 이동될 것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오늘 그 장 막판에는 장외 시장에서 NDB의 실적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향후 변수는 있다. 그동안 넷플릭스라든가 우리가 이제 이번 주에 좀 이렇게 알아봤습니다는 사실 그 여러 가지 그 빅테크 업종들의 실적이 상당히 좀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 다시 NDB와 실적이 시간에 의해서 빠지는 점 이런 것은 향후 증시의 변수가 되겠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5월 FOMC 의사록 발표에 안도의 한숨을 쉰 게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회장이라고 합니다. 왜 이런 시각이 나오는 건가요? 네, 테슬라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다 보니까 네. 결과적으로 보면 어떤 시청자분이 테슬라의 윈스가 졌느냐, 한상준 논설위는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하는 측면인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방송은 객관적 형태를 유지한다 하는 얘기겠습니다. 오늘 테슬라 주가가 올랐습니다. 650달러대로 어제 628달러대를 하는데요. 사실상 오늘 주가가 더 떨어졌으면 테슬라 주가였으면 테슬라가 마진콜에 걸린다 하는 위기가 지금 오늘 뭐 한국경제신문에서도 크게 다루긴 했습니다는 결국 아주 기로에 섰기 때문에 그렇다. 그동안 주식 분할 선언 이후에 사실 주가 하락폭이 너무 컸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테슬라가 저도 이 테슬라의 마진콜 얘기는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캐시우드의 마진콜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습니다는 테슬라의 주가가 이 정도까지 오는지 몰랐어요. 부정적으로 계속 말씀드리래도 자 아크 인베스트먼트 캐시우드 순환이 됐죠. 결국 테슬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캐시우드와 함께 일론 머스크도 마진콜 위기에 걸리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 차원에서 아마 그 비일황의 아키오크스발 마진콜 사태에 우리가 한번 예상을 해드렸습니다. 그때 시청자분의 굉장한 큰 항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실질적으로 마진콜 위기에 복면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을 한번 볼게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트위터 인사대금이 사실 주식담보대출로 해서 125억 달러 정도, 다음 장면 누려주십니다. 125억 달러 정도 이렇게 조달하겠다 하는 입장이거든요. 대부분 주식담보대출입니다. 그래서 이 테슬라의 주가가 담보니까 그 수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게 621달러 하락될 때는 이제 저 인수대금을 마련하기 어렵습니다. 요 국면이 되고요. 근데 어제 628달러까지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테슬라가 기로에 서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바로 그렇다. 그러면 향후에 가상적인 시나리오를 보겠습니다. 500달러대로 하면 마진콜에 걸립니다. 근데 실제로 500달러가 뭔 얘기냐? 대부분 다 글로벌 인베스트 뱅크들은 사실 폭스바겐에서 전기차의 선두주자가 뺏길 것이다 하는 입장에서 미래에 대한 실적 전망이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목표가를 하향 조정했던 겁니다. 어떻게? 사실 450달러. 그러면 마진콜에 걸릴 수 있는 저게 500달러보다 밑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마진콜 얘기가 급격하게 올라갔던 겁니다. 근데 오늘 그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페드 의사락에 고마움을 표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결국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우려가 되니까 금리 인상 문제는 다우보다는 이 빅테크 업종에 더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테슬라 주가가 어제 628달러에서 658달러로 이렇게 올라감에 따라서 일단은 테슬라의 마진콜 얘기를 페드가 살렸다 하는데요. 사실은 살렸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오늘 우리 캐스터분께서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한 구절 던졌습니다. 상세하게 분석하진 않았지만 미국의 증권관리위에서 자, 앞으로 투자 기준이라든가 경영 요건에서 ESG, Environment, Social Value, Governance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그중에 가장 강조했던 게 Social Value 문제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일탈행위, 사회적으로 일탈행위,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일탈행위가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다 보니까 자, 앞으로 SEC의 상장에 대한 관리 반칙을 소셜 밸류를 굉장히 중요했다 하는 이 측면은 향후에 그 테슬라의 마진콜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는 어렵다 하는 이 측면을 시사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런 가운데 또 우리나라에서는 잠시 뒤에 새 정부 출범이 이후 첫 금통위가 열립니다. 아무래도 지금 5월 FOMC 의사록 발표가 된 직후기 때문에 또 많은 시사점을 던져줄 것 같아요. 어떤가요? 네. 사실 오늘 첫 이렇게 이창용 신임총재에 주재하는 첫 회의고요. 그다음에
새 정부 출범하는 첫 금통이고 또 윤석열 정부에서는 국무회의까지 겹치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무회의는 사실 여기서 다루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까 이렇게 첫 금통위를 좀 다뤄야 되겠는데요. 오늘 FMC 의사록의 이렇게 시사점을 금통위원들이 좀 잘 아실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국 경제 미국보다 더 녹록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정권 교체기에서 여러 가지 위기설이 많이 나왔죠. 그게 이제 위기가 발생하는 잠재지국이다 해서 회색 코뿔소, 그리고 요즘은 많이 다보스 포럼에서 많이 쓰는 게 퍼펙트 스톰 얘기 아닙니까? 이런 것이 한꺼번에 위기가 닥치는, 그래서 그것이 여러 군데에서 복합적으로 위기가 닥친다 해서 복합 위기, 이런 측면의 퍼펙트 스톰 얘기가 지금 나오는 거고요. 또 우리 입장에서는 외국인들이 이게 회색 코뿔소라든가 그다음에 퍼펙트 스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외국 자본이 많이 달려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새 정부 출범 전후에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감에 따라서 일부 이렇게 이것에 과민 반응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제2의 외환 위기설까지 거들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이런 국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그러셨습니다는 새 정부가 우리 경제에서 어떤 시각을 보느냐. 자, 그런 측면에서는 최근에 많이 거론됐던 것이 복합위기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건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이게 지금 추 부총리가 이끄는 경제팀에서도 우리 경제의 지금 새 정부의 경제관은 뭘까 하는 측면에서는 복합위기다. 이런 측면에서 실무경제 사이드 복합위기로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금통위에서 오늘 인플레 문제가 되는데요. 우리가 보겠습니다. 복합 인플레에 해당되는 저 표현이 있죠. 다중 복합 공선형 인플레. 이건 한국경제TV에서 계속해서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동시대의 수요와 공급 요인이 복합해서 발생한다. 이것도 일종의 인플레적인 측면에서는 복합 인플레 위기죠. 그러다 보니까 실무경제 사이드의 복합 위기, 그다음 인플레 사이드의 다중 복합 공선형 인플레는 정책적으로 대응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페드도 인플레 진단이든 대책이든 샤워실에 바보가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네. 한꺼번에 그 온도를 쫙 맞춰가지고 탁 대처하면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근데 그게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샤워실에 물을 올렸다 낮았다 해서 이 과정에서 시청자 여러분의 짜증을 일으키는 페드조차도 파월 의장조차도 그러느냐? 이게 지금의 경제 위기와 인플레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새 정부 들어서 이게 복합위기라는 표현을 이번에 나보스 포럼의 IMF 총재인 게르고바 에바께서도 한국 경제만 복합위기냐, 그렇지 않다. 세계 경제도 복합위기에 처해 있다 하는 이 표현에서 지금은 복합위기가 마치 유행처럼 이렇게 그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정부에서조차 우리 경제가 복합 위기에 빠졌다 할 정도로 어렵게 보는 이유가 아무래도 국내적인 이슈도 있겠지만 대외적으로도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때문 아닐까요? 네, 사실은 지금 이렇게 오늘 굉장히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죠. 네. 오늘도 보면 뭐 테러 2.0이 부활된다, 뭐 해서 여러 가지 또 오늘 가장 제가 다루고 싶었던 내용은요. 푸틴 대통령이 이렇게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을 그렇죠.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거 굉장히 자충수가 될 겁니다. 자기 자신이 궁지에 빠짐에 따라서 지금 러시아 국민들이 푸틴에 대해서 쿠데타시 나올 만큼 굉장히 지지도가 떨어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퍼플리즘 측면에서 최저임금을 10% 올리겠다 하는 측면은 푸틴 입장에서 굉장히 자충수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 측면인데요. 오늘 금통위 문제가 워낙 이렇게 되기 때문에 또 첫 해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루는데요. 굉장히 빨리 급변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외 환경에 의존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뭐든지 이 중간자 입장에 서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대외 환경이 좋으면 우리는 더 올라갑니다. 그리고 대외 환경이 안 좋으면 더 떨어집니다. 이게 프로사이클리컬리티라고 해서 정점이 있을 땐 더 올라가고 저점이 있을 땐 더 떨어진다. 이게 중간자 위치에 있는 이런 한국 경제에 어떻게 보면 좋은 점이자 나쁜 점입니다. 그러면 이제 대외적인 측면에서 지금 발생하는 재료들 한번 볼게요. 저기 미중 마찰. 그다음에 코로나 사태 아직 끝나지 않았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전부 뭐냐? 전부 악재적 소지를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공통적 소지는 공급망, 가치 사슬의 문제입니다. 공급망 부족이죠. 한국은 공급망적 측면일 때 원자재 의존도 높습니까? 수입 의존도 높죠? 자립도가 떨어지니까. 해외 강물 자원, 이전 정부에서 강물 자원 잘 되던 것이 포기해버렸죠? 이런 측면에서 이런 문제에 의해서 공급망 차질에 의해서 한국 경제 악재 요인이 많이 발생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한국의 실무 경제 여건이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서 자 그러면 돈이라도 좀 찰랑찰랑 잘 풀어줘야 되는데요. 우리가 우리가 금리를 먼저 올라간 상태에서 뒤늦게들 각국의 출구 전략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코스트적인 측면에서 한국의 코스트적인 채산성 측면에서 금리 올라가죠. 임금 올라가죠.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죠. 신상고 현상, 채산성이 급격히 떨어지는 모습을 지금 보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간자 입장에 서 있는 한국 경제 입장에서는 지금은 대외적인 요인이 악재적 소이기 때문에 중간자의 서름이라 하다는 것은 이것이 한국계 엑스트라 셔크로 작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엑스트라 셔크로 작용합니다. 이게 한국 경제 문제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네, 오늘 지금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첫 금통위가 열릴 예정이지만 저희가 앞선 시간에서도 여러 번 짚었듯이 우리 경제가 갈수록 악화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풀어나가기가 녹록지 않을 것 같거든요. 네.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FOMC 의사록과 IMF라든가 그다음에 포먼 교수가 얘기했던 경기 문제도 좀 생각해야 된다 하는 입장이 제가 방송을 위해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여론조사 기관이 한번 이렇게 주주 형태로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인플레가 있고 소득이 감소하느냐, 경기 침체면 어떻게 우선순위를 갖고 있느냐 하는 측면을 한번 이렇게 간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대다수가 인플레 문제보다는 소득이 떨어지는 게 문제다. 아마 이 앵커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손아귀에 손은 소득이 떨어지는 것이 더 큰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한번 인플레 문제도 불거지고 있지만 한국의 경기 문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번 자막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올해 정부 입장, 물론 이제 지금 정부가 바뀌었습니다는 이전 정부 입장에서 보면 올해 성장률 3% 달성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던 것이 시청자분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이 방송을 통해서는 3% 달성 어렵습니다 하는 입장인데요. 지금 상황을 보겠습니다. 4개월이 지난 지금 상태에서는 IMF가 작년 10월에 3.3%에서 이번 4월 전만 2.5%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KDI조차도 이 KDI는 이전 정부에서 그렇게 소득주도 성장을 주도했던 사람이 지금 원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조차도 3.0에서 2.8로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인베스트뱅크들은 지금 우리의 성장률 2% 초반까지다. 하나의 가정이지만 중국이 지금 경제 봉쇄 조치를 계속해서 중개 성장률이 3%대에 떨어지면 우리 경제 2%가 어렵다. 왜냐? 우리가 GDP 수출 구조에서 사실 25%를 차지하기 때문에 대체로 보면 성장률이 1%포인트 떨어지면 우리의 탄력도로 성장 탄력도로 볼 때는 4분의 1 정도 영향을 미치는 이런 적이거든요. 그래서 4%에서 0.25%포인트 정도 성장률을 3% 밑으로 떨어뜨린 상태에서는 저기에게는 2% 달성이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하이투자증권의 박상현 의원 것처럼 우리 중국 경제 성장률이 올해 0%로 기록되지 않으면 한국 경제 어떻게 될 것이냐. 너무 중국 편향적으로 했을 때 이런 문제가 봉착되는 겁니다. 이런 쪽이 지금 한국 경제 문제거든요. 이번뿐만 아니라 단기적 좀 중장기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성장 기반은 괜찮으냐? 성장 기반을 한번 보겠습니다. 노동 문제, 저출산 고령화 문제죠. 그리고 글로벌 솔루션 측면에서 이민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왔던 거거든요. 그리고 해외에서 노는 노동자에 대해서 그 사람 생산성과 관계없이 저기 $100짜리인 벵글라데시 사람들을 그 사람들도 최저임금법 해가지고 해서 우리 국민들의 소득 수준에 맞춰줬으니까 생산 코스가 그만큼 증가하는 거죠. 고령화 저출산 문제도 문제지만 $100짜리 한국의 드림으로 해가지고 들어오는 사람을 똑같은 최저임금 넣으면 우리 경제 입장에서는 해외 솔루션에 의한 글로벌 솔루션의 이점을 우리가 활용하는 거냐. 우리가 무너뜨렸다는 얘기죠. 그리고 생산에 필요한 자본도 두 가지 문제야. 저축률 떨어지는 문제, 그리고 아직도 담보 간행 문제, 담보 간행하는 은행으로 이렇게 구조가 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자금이 조달하지 못하는 측면이다. 우리가 생산함수에서 보면 Y는 이꼬로 알파, L의 알파, K의 베타 이런 측면에서 노동과 자본 총 요소 생산성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K 부분은 자본 부분에 있어서는 두 가지입니다. 저축률 떨어지고 그나마 있는 재원도 담보 가능해서 필요한데 자금을 조달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부정부패 심했습니까? 안 심했습니까? 부정부패 심했죠. 요소 생산성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초연소양. 그래서 한우 입장에서는 중장기로 보면 한국의 잠재 성장률도 떨어진다. 이렇게 되는 게 우리 경제의 지금 현실적 문제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지금 경제 성장 전망이 단기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도 지금 악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무역 수지 적자도 고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성장이 안 좋으면 캐시플로우가 좀 받쳐주면 되는데 예. 그동안 한국 경제 성장이 떨어지는 가운데 그런 위기감이 이렇게 많이 들어지 않았던 것은 경상수지가 굉장히 흑자 상태를 유지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한번 보겠습니다. 무역 적자 규모가 올 들어서 이달 20일까지 100억 달러입니다. 외환위기 때의 속도보다도 경우에 따라서는 거기에 비례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달 들어서 물론 연말에 좀 축소하는 측면이 있지만 이달 들어 무역 적자가 워낙 커졌습니다. 이달 들어 47억 달러 정도인데요. 물론 이제 연말에 수출 밀어내기 하기 때문에 이거 좀 줄어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도의 규모라면 올해 경상수지가 25년 만에 앞서 말씀드린 성장률이 떨어진 가운데 경상수지가 흑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 우리 경제 실상을 가리는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올해는 성장률 떨어져 경상수지도 적자로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국의 IMF 입장에서의 새로운 유동성 지표를 통해서 이게 좀 굉장히 주목거리 될 거다 해서 시청자 여러분한테 이것을 다시 한번 반복해야 되는 게 이게 우리 경제 지금의 모습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를 보는 해외 시각도 뭐 앞서서 언급을 해주셨지만 갈수록 악화되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 자금 이탈도 지속되는 것 같은데 좀 어떤가요? 이 문제는 뭐 가장 체감적으로 네. 민감하게 반응한 것이 외국인 포트폴리오 자본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 외국 이탈 규모 코로나 증시에 67조 같고 3월 FOMC 미국의 출구 전략이 금리 인상이 시작돼서부터는 더 빨라져서 13조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작년에 외국 자본이 이탈 방지에 위해서 한국에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려야 된다 하는 모 금통위원 아직도 이번 회의에 참석하고 있습니다는 아주 우리나라 보면 외환 보유고 확충이 더 중요한 대책이지 금리를 맞춰서 미국과 금리차 줄이고 한국의 외국 자본 이탈한다. 여지없이 잘못된 거죠. 잘못된 것을 그대로 보여준다 이렇게 부르됐습니다. 이걸 강조하는 것은 오늘도 외국 자본 이탈을 위해서 우리 금리를 올려야 된다. 우리 국민들이 이자 상환 부담에서 희생은 우리 국민들이 해야 된다. 잘못됐다는 얘기를 말하기 위해서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하는 입장에서는 잘했느냐 하면 너무 금리를 앞서가다 보니까 국고채 시장에서 소위 시장 금리가 너무 올라가 그럼 올라가니까 경기 침체가 우려돼 해서 바이백했던 문제 아주 실수를 했죠. 그래서 국고채 시장의 혼란은 한은이 이렇게 주도했다 하는 적이 또 나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세계 3대 평가사들이 이번에는 한국의 대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국가가 문제다 하는 이런 쪽을 이렇게 새 정부 출범 전까지 이렇게 얘기했던 것도 바로 그런 측면이다. 그래서 오늘 국무회의라든가 첫 금통위에서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결정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네, 복합 위기라는 게 풀어나가기 쉽지 않은 과제다라고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금통위가 어떻게 해나가야 할까요? 네, 오늘 잠시에 금통위를 하고 첫 주제하고 이창년 신임총재가 훌륭하십니다는 사실 세 가지 금통위 하는 분들한테 세 가지를 의문을 국민 입장에서 던지겠습니다. 이건 제가 던지는 게 아니라 사실 국민 입장에서 던진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우리가 금리를 앞서갔습니다. 그래서 5차례 금리를 올렸습니다. 이것이 위기론을 자처한 것은 아닌지 위기의 성격으로 볼 때는 작년 8월에 금리 인상을 해서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께서 출범하자 복합위기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자, 먼저 금리를 올렸던 부분이 위기를 자초했던 것은 아닌지 하는 것을 금통위 원들한테 첫 번째 국민 입장에서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요. 우리보다 경제 여건이 좋은 게 연준입니다.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굉장히 금리 인상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금통위원들에 던지겠습니다. 그리고 자, 우리는 지금 금리를 올리겠다 해서 지금 매파적으로 간다 하는데 또 추경 편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전에 정부가 금리를 올리는 가운데 추경 편성을 수시로 했는데요. 새 정부에서는 또다시 반복해야 되는지 이 문제 세 가지 던지겠습니다. 그래서 이 복합위기는 정부가 푸는 게 아닙니다. 복합위기는 자, 국민들과 같이 풀어보는 법으로 있어 퍼부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정책 당국이 겸손해야죠. 국민에 다가가야죠. 그런데 지금 현상은 어떠냐? 양극화가 심화되지 않습니까? 네. 어디에 많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중소득, 중산층이 무너져서 밑에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통화 정책도 국민이 대다수가 속해 있는 사람들한테 맞춰주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금리 인상 가지고 지금
자, 5차례 금리를 올렸는데요. 우리 물가가 잡혔습니까? 오늘 수정된 전망에서는 2%, 4% 올렸는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금리 인상 가지고 당신들도 선제적으로 금리를 잡겠다 하는데 이게 올랐습니까? 더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리 인상만 가지고는 지금 인플레를 잡는데 한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신임 총재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버드 출신인데요. 최근에 하버드 출신인 포먼 교수가 sacrifice phase ratio를 했습니다. 자, 물가가 올라간 상태에서 잡기 어렵습니다. 잡기 어렵게 때 1% 내리면 미국은 6%의 실업률을 희생해야 된다. 그러면 한국은 1% 잡기 위해서 실업률을 희생해야 되는데요. 미국보다 한국은 노조가 세기 때문에 인플레, 실업률에 대해서 민감한 입장을 보이거든요. 이거를 시청자 여러분 같이 던지겠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넘어 빅스텝으로 올리죠. 우리는 금리가 인상이 빅스텝이 0.5%이며 이상 올리는 이런 죄송합니다. 우리는 이제 빅스텝에 대해서 우려인데요. 미국은 자이언트 스텝이고요. 우리는 노멀 스텝 0.25% 이상은 올리지 마라 하는 이런 시사점을 오늘 던져주지 않느냐. 물가만 잡기 위해서 0.5% 세게 올리면 다른 쪽의 희생이 너무 건다. 네. 특히 실업 문제, 노조 문제들이 들고 있을 거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금통위가 열리는 가운데 우리 경제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또 이 복합 위기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봐야 할지까지 진단해봤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